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수업을 담당한 강사 오미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과목이죠. 사무자동화의 시스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무자동화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란 사무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말해요. 사무를 자동화한다라는 의미는 조직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적인 기능 같은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을 사무자동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기술이나 통신기술, 시스템 과학, 행동과학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목적은 사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어요. 사무자동화를 하는 이유는 사무를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수행되는 업무를 통합시키는 것을 사무자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OA는 오피스 오토메이션의 정의 약자입니다. OA. 자, 사무자동화를 A, B, C, D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A는 오토매틱 오피스, 사무자동화의 자동화된 사무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머신, 사무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자동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통신 시스템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 이렇게 첫 번째 약자를 따서 A, B, C, D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피스가 자동화돼야 되고, 기기도 자동화돼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고 자료도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사무자동화의 A, B, C, D 정의입니다.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알아두게요. 자, 그럼 사무자동화의 특징과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먼저 특징입니다. 사무자동화는 사용자 중심이어야 돼요. 자, 내가 사무를 나타내주는 적용하는 사람인데 날 중심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겠죠. 그리고 사무 자동화는 종합적인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인 개념입니다. 실제 사무 자동화라는 것은 사무에서 내가 사용하는 어떤 기기들이 자동화가 되고 이런 실질적인 개념이고요.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예요. 자, 이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다라는 건 인간은 나고요. 기기는 뭐 복사기라든지 이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인터페이스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사무자동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사무자동화의 목적이 뭘까요? 하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게 뭐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아니면 아이디어든 뭐든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향상이 있고요. 질이 좋아져요. 그 다음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무자동화의 목적 4가지입니다. 알아둘게요. 그 다음 사무자동화가 등장된 배경과 요인을 한번 봐주면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요. 사회적인 요인은 산업 구조가 예전에는 농업 구조에서 지금은 공업의 중심 사회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처음엔 농업이었다가 그 다음 산업 혁명을 통해서 공업화 사회 중심으로 좀 변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공업 중심도 아니고요. 정보화 사회로 변화가 됐습니다. 정보가 많아야 돼요. 이 정보화 사회의 출현으로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현장에서 뭔가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씨 뿌리고 거두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자료를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품종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내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많은 어떤 아이디어 제품을
조금씩 생산해내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학력도 다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초등학교만 다니다가 농사 짓고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다들 대학 졸업자, 대학원 졸업자, 뭐 다들 석사, 박사는 다들이고요. 그리고 나이도 좀 고령화됐어요. 나이도 기본 예전에는 20대 때 뭔가 다 일을 했다면 지금 30대 때 그리고 40대 때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성들도 많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무 자동화의 필요성이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 예전에는 단순 노동이었다면 지금은 지적 노동, 지식을 쓰는 지적 노동이 더 많이 증대가 됐고요. 오피스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구조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무 자동화가 등장된 사회적 요인들이에요. 그 다음 기술적인 요인도 한번 볼까요? 통신기술이 또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컴퓨터 이용이 보편화됐습니다. 누구나 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집이든 컴퓨터가 다 한 대씩 정도는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급진적으로 엄청 발전을 했어요.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요즘은 노트북, 넷북, 그리고 핸드폰에서도 뭔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하드웨어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프로그램도 많이 변화를 했어요. 통신 기술로 인해서 정보를 또 고속으로 언제든 전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통신을 통해서 막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미지나 음악, 소리, 그래픽 같은 다양한 정보 처리의 형태가 가능해졌어요. 첨단 과학의 기술 발달로 시스템이 고성능화, 소형화, 그리고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사무 자동화를 좀 더 개발시키고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발전의 요인이 되었죠. 그 다음 생산적인 요인을 좀 볼까요? 얘는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문서를 작성하는 작성비가 많이 상승됐어요. 그 말은 인건비, 문서를 작성을 사람이 하는데 그런 사람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문서 작성비가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종 자재비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관하는 보관비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건물의 임대료라든지 건물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사무 부분의 저생산성, 임금은 많이 상승됐는데 사무 근로자 수도 많이 증가됐는데 그런 투자액에 비해서 사무 부분의 생산성이 많이 저조화돼요. 그래서 돈은 이만큼 넣는데 투자된 만큼의 결과물이 너무 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 자동화를 좀 시켜서 이만큼의 생산성을 좀 늘리는 게 어떨까 해서 생산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무 자동화가 등장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무 자동화의 주요 기능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문서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검색하고 보관하고 전송, 축적하는 어떤 문서의 관리 기능을 문서화 기능이라고 하고요. 통신 기능은 회의, 대화, 통신같이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통신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문자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영상 정보 이런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정보 활용 기능이라고 하고요. 업무의 자동화 기능이 있어요. 문서화하고 통신 기능, 정보 활용 기능 등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문서 처리를 자동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업무의 자동화 기능, 문서화 기능이 있고요. 통신 기능, 정보 활용 기능, 그리고 업무의 자동화 기능, 이 네 가지가 사무 자동화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럼 사무 자동화의 기본 요소 볼까요? 자, 사무 자동화의 기본 요소는 먼저 철학. 사무 자동화에 대한 명료한 개념 파악이 우선 돼야 되고요. 개념을 파악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사무 자동화의 기본 철학이고요. 장비는 사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 기기에 대한 총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무 기기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장비라고 하고요. 제도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 관련성 있는 처리 방법이나 어떤 활동, 그런 사무들을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겠죠. 사무 자동화 기기를 활용하고 실제 업무를 창조적이고 그리고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철학, 장비, 제도, 사람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사무자동화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기준 볼까요? 자, 먼저 효율성, 양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성이 있냐 없냐 정량적인 평가고요. 어떤 투입되는 양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량이 얼마나 되냐라는 비율적인 의미를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사무 업무를 할 때 적은 시간과 적은 인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서 많은 어떤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효율성이라고 하고요. 인원은 감축되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관리비도 절약되고 업무 처리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유효성은 질적인 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 업무에 있어서 산출되는 어떤 질적 개념, 목표에 맞는 일을 수행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 줍니다. 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이 산출을 했지만 이 산출된 양이 내 목표에 맞게끔 그 목적에 도달을 해서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게 유효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성,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품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유효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시성의 증대, 불필요한 정보는 감소시키고 경영 관리에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유효성, 얘는 양적인 어떤 증가 개념이라면 얘는 질적인 증가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조성과 인간성, 이거는 뭐 창조성은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감소시켜서 사무실의 활성화를 좀 증대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직원의 사기 증대, 뭐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창조성과 인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무 자동화가 생산성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 아니냐의 평가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자동화 효율성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자동화되면 어떻게 효율성이 좋아지냐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매체 변화에 대한 것들이 좀 감소가 돼요. 어떤 매체가 변화되더라도 효율성이 많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부수적인 기능에 대한 뭐 다른 기능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고요. 자동화의 증가가 되고요. 타이밍, 적시성, 언제든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시성의 증가가 되고 통제의 향상,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향상이 된다라는 이게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자동화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좋아지는 내용들입니다. 알고 가실게요. 그 다음 사무자동화를 하면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한번 볼까요? 생산성이 향상되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자동화에 따른 업무의 정확성이 개선되고요. 그리고 단위 시간당 작업량이 증대됩니다. 개인별의 작업 시간은 단축되고 그리고 사무기기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도 단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조직의 최적화, 각 직원들마다 능력이 향상되고 적절한 인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좀 줄이고 개인의 조직에 따라서 융통성이 향상되는 거죠. 조직 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의 효율화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쟁력이 또 커져요. 정보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겠죠.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이 좀 최적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들과의 경쟁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사무자동화의 기대 효과 3가지 알아둘게요.
그 다음 사무자동화의 접근 방식 좀 볼까요? 자, 얘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사적 접근 방식을 먼저 볼게요. 자, 전사적 접근 방식은 사무자동화를 추진할 때, 자, 우리 사무실이 옛날에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무실입니다. 이거를 사무자동화를 할 수 있는 사무실로 좀 바꾸려고 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무자동화 추진의 가장 이상적인 접근 방식이 전사적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한 방에 싹 갈아엎는 걸 전사적 접근 방식이라고 해요. 대상이 되는 모든 시스템, 모든 업무, 모든 계층에 걸쳐서 사무자동화를 한 번에 싹 추진하는 방식을 전사적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규모가 좀 작을 때 소규모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설되는 조직이 있어요. 이번에 무슨 팀을 하나 개설을 할 거야. 이럴 때 보통 개편할 때 사용하는 적당한 방식입니다. 한 번에 처음 할 때부터 애초에 자동화를 해서 딱 나타내주는 거죠. 이럴 때 적합한 방식이고요. 사무자동화를 종합적으로 다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계획이 성공되면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도입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것을 싹 다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막 도입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나 인력, 비용의 문제를 제외하면 매우 이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대신 어떤 시스템 구축의 운용까지 뭐 이렇게 하자라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축된다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한꺼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구축 운용도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부분전개 접근 방식입니다. 부분전개 접근 방식은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전사적 접근 방식은 싹 다 갈아엎어서 한꺼번에 싹 다 바꾼다 생각했다면 부분전개는 부분적으로 먼저 추진을 해나가자라는 게 부분전개 접근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무자동화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사무자동화가 되지 않았던 기업인데 이걸 사무자동화 형식으로 좀 바꿔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서별로 먼저 좀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부분 전개 접근 방식이라고 하고요.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인사, 관리 등을 적용할 특정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인사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해야 되겠어. 이렇게 뭔가 하나의 부분을 정해놓고 그 부분을 먼저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접근 방식을 부분전개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무자동화의 요구가 큰 부분, 이거는 하는 게 좀 많이 효율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큰 부분과 전시 효과가 큰 부분, 그리고 뭔가 추진이 쉬운 부분부터 보통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자동화의 요구가 큰 부분부터 고려해서 비품이나 인력, 시간 같은 것들을 좀 절약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가 좀 적고요. 그리고 부분적인 어떤 이면적인 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서만 개선이 되고 또 이 부분에서만 개선이 되고 이렇게 효과가 안정적이다. 그리고 어느 부서는 또 되고 어느 부서는 사무자동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정확한 업무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부분 전개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공통과제형 접근 방식, 기기 도입형 접근 방식, 계층별 접근 방식, 업무별 접근 방식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공통과제형 접근 방식에 보면 문서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사무 환경 개선 같은 어떤 공통 과제에 대한 대상에서만 모든 부서에 대한 공통 과정에 대한 대상에서만 추진하는 이런 추진 방식을 공통 과제형 접근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비품 설정하는 요 부분만 좀 바꿔보자. 혹은
출석이라고 하진 않죠. 뭐 출근 이런 부분에 대한 출퇴근 부분에 대해서만 좀 바꿔보자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만들어주는 이런 공통과제형 접근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기기 도입형 이건 사무자동화 기기를 도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사기를 옛날에 그냥 일반 복사기를 썼는데 이번에는 복사기를 좀 대여해서 뭐 여러 가지가 되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복사기를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단계적으로 적용 분야를 좀 넓혀가는 방식을 기기 도입형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뭔가 사무 자동화 기기를 좀 도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계층별 접근 방식은 업무에 대한 계층, 뭐 우리 사장단부터 그 다음 중간관리층, 하위관리층, 실무층 이렇게 계층별로 이렇게 실무에 대한 추진을 하는 방식을 계층별 접근 방식이라고 하고요. 업무별 접근 방식은 개선이 필요한 업무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위별로 이렇게 쭉 실천을 해나간다면 얘네들은 업무별로 어떤 업무부터 이렇게 실천을 해갈까 해서 필요한 업무부터 시작해서 완료해서 어떤 일련의 흐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식을 업무별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통과제형, 기기 도입형, 계층별, 업무별 이런 접근 방식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 봤던 부분 접근 전개 방식과 전사적 전개 방식. 전사적은 한꺼번에 싹, 부분 접근은 부분별로 효과가 큰 부분부터 그다음에 비용이 좀 덜 드는 부분부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부분 전개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둘게요. 그 다음 사무자동화를 수행하는 방식이 한번 볼까요? 자, 누구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에 따른 방식에 따라서 상향식 접근 방식이 있고요. 하향식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좀 짬뽕해 놓은 전사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상향식은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접근을 해주는 방식을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해요. 기업의 최하단 단위부터 자동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 합니다. 버튼 업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어프로치 방식이에요. 자, 접근 업무에 대한 개선과 기계화, 재편성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기본 조직에 거부 반응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적고요. 잦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될 수 있어요. 하위부터 쭉쭉쭉 해나간다 보면은 기업의 부담은 적지만 시행착오가 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의식에 대한 개혁이 희박하거나 조직 전체로의 확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상향식 접근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향식, 위에서부터 이렇게 전체 조직을 총괄 분석해서 자동화에 방해되는 요인을 배제하고 최고 경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식을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쭉 하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큽니다. 단기간에 구축을 할 수 있고요. 기존 조직의 반발이 커요. 우리는 하기 싫은데 왜 너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크고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총괄하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하향식 접근 방식. 상향식은 최하위 단위부터 직원들부터 이렇게 해서 올려나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자, 하향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다라는 거 알아둘게요. 자, 그리고 전사적 접근 방식은 짬뽕. 상향식과 하향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해서 얘를 좀 병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방식을 융합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방식이 전사적 접근 방식이라서 추진 효과가 좀 많이 좋습니다. 자, 이게 전사적 접근 방식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무자동화의 추진 전략을 한번 볼까요? 사무자동화의 추진 전략. 자, 사무자동화는 기술 집약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응용 항목 전략, 측정 전략, 실행 전략, 관리 전략, 교육 전략,
조직 전략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전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기술 집약 전략이라는 것은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죠. 이런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조직 내에 수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을 기술 집약 전략이라고 해요. 이 기술을 우리 조직에 어떻게 사용을 할까라는 것을 기술 집약 전략이라고 하고요. 응용 항목 전략은 어떤 기술을 응용해서 이 기술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사용하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응용을 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따른 전략을 응용 항목 전략이라고 하고요. 측정 전략이라는 것은 생산성을 측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측정 전략. 실행 전략은 시스템이 개발된 후에 조직적으로 어떻게 잘 실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조직 내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방안에 대한 문제를 실행 전략이라고 하고요. 관리 전략은 잘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설치된 여러 가지 사무자동화 장비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의 방침과 절차에 대한 문제를 관리 전략이라고 하고요. 교육 전략은 관리자나 직원들에게 이런 사무자동화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교육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사무자동화 기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조직 전략이라고 해요. 이렇게 7가지의 사무자동화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자동화를 추진할 때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사무 환경을 먼저 정비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 관리에 대한 제도를 개혁해야 돼요. 그 다음 조직이나 체제를 재정비해야 되고요.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실시안을 결정해야 되고요. 도입을 할 때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추진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한계선, 어디까지 만들 것인가 라는 한계선에 대한 설정도 해야 되고요. 전사적으로 캠페인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캠페인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사무자동화를 추진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먼저 필요한 선결 과제예요. 자, 그럼 사무자동화의 추진 단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환경을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의 환경이 어떠한지 환경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사무자동화가 필요한지 요구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선적해야 돼요. 이것을 분석 단계라고 합니다. 이 3가지의 단계를 분석 단계.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를 계획 단계라고 하고요. 실제 운영을 해서 어떤지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운용 단계라고 합니다. 환경 분석, 요구 분석, 목표 설정, 얘가 분석 단계, 그리고 계획 수립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계획 단계, 결과를 운영해서 평가하는 운용 단계. 그런 다음에 다시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환경 분석과 요구 분석에 다시 재배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피드백한다라고 해요. 이런 피드백 단계까지 나타낼 수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환경 분석 단계라는 것은 각 기관의 사무 환경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환경이 어떻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이걸 어떻게 자동화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겠죠. 자, 내부적으로 분석도 해야 되고요. 외부적인 환경도 분석을 해야 돼요. 내부는 사무 구성원에 대한 것들, 사무 기기, 그리고 사무 구조가 어떤지 분석을 해줘야 돼요. 사무 구성원들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뭐 호응도라든지 누가 추진할 것인지 이런 추진 주체자 이런 것들을 파악해줘야 되고요. 사무 자동화 기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사무 구조가 어떤지 업무라든지 어떤 문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고요. 외부는 바깥에 있는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사무기기의 생산업자, 그리고 공공정보 서비스 현황, 통신에 대한 상황,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개발 환경, 조직에 대한 체계,
전문 용역, 어떤 용역 업체를 이용해서 사무 자동화를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해야 되고요. 요구 분석은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분석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가, 사무기기에 대한 기능과 특성, 그리고 사용자의 인적 요소에 관한 특성, 이 기기를 도입한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을 효율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단계가 요구 분석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예요. 기업의 경영 방침과 어떤 목표가 있겠죠. 그걸 토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자동화의 적용 범위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에 맞게 어떤 목표를 세우는 단계를 목표 설정 단계라고 하고요. 목표 설정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일단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신중하게 계획을 해야 되고 조직을 편성해야 됩니다. 실행할 때는 과감하게 실행을 해야 되고요. 실행한 후에 어떤 세밀한 분석과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게 목표 설정의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게 분석 단계에서 해줘야 하는 기능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계획의 수립과 추진 단계를 한번 볼까요? 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는 일단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자라는 계획을 만들고요. 실시하는 단계를 계획 수립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운용 및 결과 분석과 평가. 운용 및 결과 분석은 일단 실제 운영을 해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를 운용 및 결과 분석 단계라고 하고요. 평가는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했더니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들을 평가하는 단계를 평가 단계라고 합니다. 먼저 사전평가.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걸 했더니 이 정도의 경제성에 효율이 나타났다라는 것들. 그리고 중간평가는 성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봤더니 이런 성능들이 좋더라, 나쁘더라. 그 다음 사후평가는 써봤더니 이 시스템의 가치가 어떻고 기술적인 것들이 어떻고 운영의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났고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전에 평가했을 때는 이만큼 경제성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요만큼밖에 안 나더라. 혹은 이만큼 더 많이 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은 투자 효율 산정법이라고 해서 투자 대비 효율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상대적 평가법, 그 다음 정성적 평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차를 수정하고 피드백하는 방법이에요. 평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만큼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이만큼밖에 효과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목표 설정부터 다시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정해서 추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단계입니다. 운용의 평가 결과가 기대 효과에 만족을 시키게 되면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그리고 앞으로 잘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만큼 경제성의 평가가 날 것이다, 경제성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났어요. 그러면 잘 구축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잘 구축된 것으로 판단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영어로 좀 많이 나와요. MIS가 경영정보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자, 경영을 할 때 기업 내부나 외부의 비즈니스라든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기업을 관리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영을 위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형식화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업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계획, 조정, 관리, 운영 등에 대한 결정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MIS의 전문성은 기업의 업무를 분석하고 기업 경영에 진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이 만약 초기에 실패를 했대요. 그럼 실패한 이유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제한된 능력,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능력이 제한돼서 이 경영정보 시스템이 발휘를 못한 거죠. 제 기능을. 사용자의 컴퓨터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사용자가 컴퓨터를 잘 못 다뤄요. 그러면
시스템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들의 경영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컴퓨터 전문가들이 있고 경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둘 다 상호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찬가지 시스템이 100% 발휘를 할 수가 없겠죠. 이게 경영정보 시스템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자, 기본 구성 요소에는 의사결정 서브 시스템이 있고요. 프로세스 서브 시스템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브 시스템, 통신 서브 시스템, 시스템 설계에 대한 서브 시스템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한번 볼까요? 자, DDS라고 하고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고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편집해서 출력해주는 시스템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경영정보 시스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를 결정할 때 좀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주로 비구조적인 혹은 반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가 데이터와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대화식 컴퓨터의 시스템이었어요. 정통적인 데이터 처리와 경영과학의 계량적 분석 기법을 통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자가 신속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정보 시스템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사무자동화의 경영관리 한번 볼까요? 자, 사무자동화 경영관리는 사무자동화 경영에 대한 이런 경영정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용어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전사적인 자원관리, ERP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실무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이 ERP입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자원을 관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의 흐름을 언제든지 정확히 추출하여 기업에서 소요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ERP라고 합니다. ERP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고객에 대한 관계를 관리하는 게 CR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고객 관리는 고객에 대한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데 어떤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얘기합니다. 고객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EAI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기업 내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들을 현대화하고 그리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계획 그리고 방법과 도구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스시그마라고 불리는데 불량률을 축소하는 운동이라고 해요. 불량률이 많이 나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죠? 나는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요. 불량률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것을 식스시그마 운동이라고 합니다. 불량률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는 목적이고요. 정립된 품질 경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스시그마란 100만 개 중에 3, 4개 정도의 불량률을 추구한다라는 통계적인 척도를 식스시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POS,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자, 이거 POS는 많이 쓰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슈퍼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바코드 사용하잖아요. 이런 바코드 판독 장치를 PO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를 판독하는 순간 판매 가격이나 재고, 매출액 같이 그 자료에 대한 상품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을 POS 시스템이라고 해요. 재고 관리나 주문, 통계에 이르는 모든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거의 모든 슈퍼나 마트 그리고 좀 큰 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곳에서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요게 사무자동화의 경영 관리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과목에 대한 사무자동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